AI가 AI 개발을 하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개발자만 10,000명 이상을 해고를 했어요. 빅테크에서. 야, 내가 써봤더니 생성 AI 변호사나 똑같더라. 야, 그냥 이걸로 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뵐 때마다 AI가 진화하듯이 회사도 그렇고 네. 기술도 그렇고 또 엄청나게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커서 AI 콘텐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웬만한 한 3년 차 엔지니어가 코딩을 하듯이 맞아요. 이 AI 서비스가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맞아요.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계세요, 이런 거? 그럼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커서 AI 말고도요. 그냥 챗GPT도 엄청 잘해요. 그 코딩을. 챗GPT 5, 4, 오포. 미니, 하이 네, 뭐 이런 네. 것도 코딩을 도와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4, 5만 하더라도 코딩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혹시 코파일럿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AI 결합해서 쉽게 쓰도록 하는데 그 원래 오리진은 어디 있었냐면요.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깃허브에. 네. 그거 이름이 코파일럿이에요. 코파일럿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행기 타고 갈 때 이 주기장이 있고 보조기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발자가 됐던 누가 됐던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옆에서 보조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 해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이 코파일럿도 엄청 유명해요. 코딩을 지원해주는. 네, 제대로 하죠.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 이게 좀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좀 떨어진다고. 몸값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죠. 지금 이 방송 찍고 있는 바로 전주에 예. 마이크로소프트가에서 5,000명 해고했고요. 구글에서 3,000명 해고했나 그래요. 그 고급 인력을요. 고급 인력 한 일주일 사이에 개발자만 10,000명 이상을 해고를 했어요. 빅테크에서. 빅테크에서. 근데 그 누적된 걸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30만 명 가까이를 해고를 했어요. 미국에서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3년 전, 4년 전에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가장 인기 직종이 뭐냐? 개발자였어요. 개발자. 연봉 엄청 올라가고.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개발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서는 다 개발자 한다고 학원 다니고 뭐 정부에서도 뭐 취준생 교육시킨다고 개발자 교육, 뭐 개발자 100만 명을 키우니 뭐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예.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거기 저녁 때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AI 연구자들하고 앉아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2-3달 전만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회사 출근할 때 되게 걱정하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이메일이 딱 와 있을까 봐. 미국은 당일날 아침에 이메일로 해고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메일로 와서 이메일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박스 들고 와서 이제 짐 챙겨서 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등기가 송달된 것처럼 그렇죠. 이메일 열어봤으면 바로 옆에 이제 박스 짐 싸. 네. 그리고 서 있어요. 그 시큐리티가. 이거 출입증 반납하라고. 네. 짐 챙겨서 가는 거 보고 출입증 반납하는 데까지. 심지어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냥 재택근무 이메일을 보기도 전에 아침에 회사의 업무 시스템 들어갔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접속 권한 차단. 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서 이제 개발자들이 겪는 엄청난 큰 두려움인데 지난달부터는 누가 또 두려워하냐면 AI 개발자들이. 이제는 AI 개발자까지요? AI 개발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AI가 AI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개발자들도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나도 저 해고 통지서 날라오겠는데 라고 걱정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피지컬로 따지면 로봇이 로봇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AI가 AI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섭다. 제가 참고 자료 한번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참고 자료 보면은 특히 이게 그냥 AI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올해부터는 LLM이라고 하는 챗GPT 하나가 아니라 얘네들 여러 개가 협력을 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업무예요. 네네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지 설계를 해야 되고 각각 모듈을 개발해서 연동 통합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복잡하죠. 예. 이 전체를 AI가 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탭9, 챗GPT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2년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 구글에서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의 25%가 AI가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25%의 개발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작년은 어느 정도 됐을까? 대략 한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트너가 올 초에 이제 한 얘기인데요. 예. 2030년까지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80%요? 80%가. 10명 중에 8명이 여덟 집으로 명이. 간다고요? 네, 그건 이제 가트너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미싱 배워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업무를 이제 찾아가야겠죠. 그건 뒷부분에 또.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예. 제가 열심히 찾아낸 건데 음. 2023년에 미국 해고 노동자에 대한 통계예요. 어. 1등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압도적으로. 작년에는 더 심해졌고 올해는 지금 미국은 날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체감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내년도에 불어닥칠 거라고 봐요. 근데 저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놓고 보면 네.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본인이 개발한 AI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이게 이제 양극화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석학 두 분하고 대담회를 하고 왔는데 한 분의 석학께서는 석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세요. 어떤 걸요? AI 자체를요? 아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10년 내에 아주 탑 클래스 말고는 모두 다 없어질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아니다. 자신은 의견이 다른데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코딩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나올 거다. 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면은 우리가 작가다. 그럼 작가는 글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노트북에 타이핑도 해야 되고 워드도 쓸 줄 알아야지 작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못 하는데 작가가 말로만 하는 거죠, 이제. 까막 눈인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까막눈인데 상상력을 가지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은 AI가 그 얘기를 편집하고 조정을 해가지고서는 나는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책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책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요. 바이브 코딩. 네, 바이브 코딩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코딩하고 말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초창기인데 그러면 10년 후에 할 거냐? 뭐 절반은 그럴 수 있고 30년 후에 될 거냐? 그럼 7, 80%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될 거냐? 그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그 방식대로 일해서는 아마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아침에 가서 해고 통지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하여튼 그게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직업이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 안에서 아이디어, 그렇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뭘 만들고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구성될 건가 하는 거를 AI한테 시키는 사람이 있겠죠. 이경일 대표님처럼 AI 개발자에서 이제 뭐 CEO 그렇죠.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게요. 다음 달에 저희 회사에서 행사하는데 그 전문가분을 초청을 하는데요. 미국이 예전만 해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한 3, 4명 적게는 많게는 5-6명이 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에 해당이 되는 검증을 해갖고 그거를 우리 돈 주세요 하고 이제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죠. 네. 그럼 그걸 검증해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최근에는 1인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미국이. 그런데다가 5인 미만의 스타트업인데 매출액을 10억을 넘기는 회사가 우죽순 생기고 심지어는 10명이서 매출액을 200억 넘기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최소화하면서. 네, 개발자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AI 갖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케팅도 AI로 하고. 마케팅도. 광고 영상, 음악 조금 이따 같이 보시겠죠.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AI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가 되면서 블루 컬러보다는 화이트 컬러가 더 먼저 지배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급 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부터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거고. 개발자 다음으로 지금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실제로 변호사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제가 뭐 친한 변호사들 만나거나 의사 만나고 그러면 다들 걱정해요. AI가 뭐 어쩌죠. 그런데 변호사님들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과정이 힘들었던 거지 그 후에 변호사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건 상당히 루틴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게 기계 의존성도 많고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변호사님들하고요. 변리사님 아시죠? 특허 네네, 쓰는 특허. 사자들 가진 이 두 분이 챗GPT 같은 형태 유료 사용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 현장에서. 몰래 하는 거죠. 뭐 업무 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고객한테는 얘기 안 해요. 고객한테 제가 이거 소장 작성하는 거 챗GPT로 했습니다. 판례 찾아보고 판례 찾는 것도 챗GPT로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안 거죠. 하죠.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 몰래 그렇게 공공연하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될 거예요.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요? 문제도 지금 생겼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게 챗GPT로 잘못 제출했던 게 사고가 나서 소송이 2배, 3배로 걸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님들이 몰래 쓰던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네. 변호 업무라는 게 대리 업무잖아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대리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죠.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AI가 하거나 제3자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AI 기업이 예를 들면 법률 관련된 AI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네네네. 불법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챗GPT나 미국에 있는 법률 AI를 쓰는 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AI로 뭔가 작성을 해주면 뒤통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뒤집어서 내가 AI로 쓰고 싶은데 틀릴 수도 있으니 변호사 당신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쇼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회색지대에 있는 거네요. 규제상으로.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일반 개인이 그런 업무를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챗GPT를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변호사님이랑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좀 필요해서 뭐 취재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그렇죠. 예. 변호사님이 완벽하지 않으세요. 어. 이분들도 공부하고요. 이분들도 판례 찾아보고 이분들도 법률 찾아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분들이 쓴 계약서, 이분들이 쓴 조언서,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하고 있는 다툼에 하다 보면 이분들도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다 구멍이 있죠. 그렇죠. 예전엔 그걸 다 이제 뭐 판례 검색하고 구글 검색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형으로 소장까지도 작성을 해주는 시대. 근데 다만 제도는 못 따라오고 있고. 그러면 제도가 못 따라주면 이제 변호사한테 내가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자기가 법정 다툼을 챗GPT 같은 생성 AI로 해버리는 거죠. 일단 그게 빠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야 내가 써봤더니 생성 AI 저희 같으면은 구버나 루시아나 변호사나 똑같더라야. 그냥 이걸로 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를 준다라는 것이 몰래 변호사님들이 쓰는 거, 변리사님들이 쓰는 거 외에 시장 자체의 영향을 만들어지고 또 파괴적인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규제를 뛰어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타이핑 머신 뭐 타자기를 쓴다 안 쓴다, PC를 쓴다 안 쓴다, 프린터를 쓴다 안 쓴다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것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로 따지자면 법무부 같은 건데 예. 공식적으로 로펌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AI 로펌이에요. 거기다 허용이 돼서. 네, 영국에서는 됐는데 런던에서 로펌인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대표 변호사라고 창업자 한 명만 변호사예요. 개발자 한 명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하는데 여기가 집중하는 산업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걸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돈 번 로펌 2개가 있어요.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 텐데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경쟁력이 엄청나요. 한 로펌은 뭐를 하는 데냐면요. 이혼과 불륜만 하는 로펌이 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AI로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데. 네네. 사람이 하는데 요것만 전문하는 건데 변호사가 엄청 많아요. 그걸로 이제 지난 한 6, 7년 동안에 엄청 성장을 한 의외로 그 시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엄청 큰 시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채권 추심과 관련되어 있는 빚 받아내고 네, 뭐 하고 네. 뭐 하는 또 전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로펌이.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채권 추심을요? 채권 추심. 근데 채권 추심을 하거나 돈 받아내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뭐라고 되나요? 음. 규정화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근거를 찾고 계약서 파악하고 계약서로부터 우리로 따지면 내용 증명 보내고 내용 증명 몇몇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후속적인 법률 신청을 하고 계좌가 있거나 뭐 그러면 계좌 압류를 하고 뭐 기타 등등 만약에 세금이나 급여가 있으면 급여 압류 들어가고 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포멀한 거예요. 근데 채권 추진 많이 해보신 분 같은데. 근데 프로세스가 명확하다. 명확하죠. 그 명확한 프로세스의 조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하는데 그거 전체를 AI 에이전트로 완전 프로세스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일은 대체가 되기 쉽다라는 게 딱 거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전문 변호사님들은 그래요. 아 이거 약간 이제 변호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불편하시겠는데 네. 엄연한 현실이라는 현실이에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변호사님들이나 로펌들도 뭐 단기적으로 그게 모두 바뀐다는 건 아닌데 몇몇 굉장히 유명한 로펌들이 남이 보지 않는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AI 관련된 부분도 거스를 수 없이 이런 변호사 시장, 변리사 시장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가장 지적인 직업 뭐냐? 뭐 변호사님, 변리사님, 자격증이 필요한 그리고 그런 거는 어려워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다 그러면 나 무슨 뭐 네이버에서 개발자야. 와 그러면 억대 연봉 받겠네. 야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너 지금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소수로 줄 가능성도 있고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게 법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원격 AI 의료도 마찬가지일 네. 테고.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걸 또 기다리시는 수요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과는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물며 승차 공유, 모빌리티 때도 뭐 타다 금지법 결국 만들어졌고 많은 분야에서도 그 로톡이라고 하는 그 앱 서비스 가지고도 변호사에서 막 소송하고 뭐 많이 힘들어했죠. 장난 아니죠. 공인중개사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좀 혼란스러운 시간을 좀 빨리 지나기는 해야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정책이나 정부 쪽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게 되냐가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빠르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저희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거의 택시의 절반이 택시 기사가 없어요. 구글 거 웨이모도 네, 웨이모도 테스트하고 그렇고요. 있고 네. 테슬라도 조만간 테슬라도 하고 테슬라는 비즈니스 모델 좀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직접 그 택시를 생산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나 대표님이 그 택시를 사서 출근할 때는 그 택시 타고 가고 제가 일하는 동안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차인 모델 Y가 그렇죠. 낮 동안에 저 일하고 올게요. 돈 벌고 올게요. 갔다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택시 모델을 만들면서 지금 운전석을 없애버렸거든요. 네. 택시를 3명 이상 타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요즘.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혼자나 많이 타야 2명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좌석이 4개가 아니라 2이고요. 그 운전석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석이 아예 없애버렸어요. 물론 이게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고 여러 숙제는 있어요. 트럼프랑 뭐 머스크 친하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이미 제품은 나온 상태인 거고 시운전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미국과 중국은요. 둘 다가 네거티브 규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빼곤 다 할 다 수 해도 있는.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아시는 것처럼 유턴 금지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유턴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유턴 표시 있는데도 유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택시가 단일 수가 있다라고 그 규제나 규제가 아니죠. 그 법률이 있지 않으면 뭘 하면은 다 불법인 거예요. 미국은 거꾸로 물론 그게 시 같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법률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네. 여하간에 법률에 이거 안 쓰였어?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터지려면 문제가 발생하잖아. 기업이 책임지고. 기업이 책임지는 거고 또 징벌적 배상을 하는 거고 기업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자율권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15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규제 혁파를 하고 네거티브 규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건 국가 시스템이고 법률의 사상이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그 네. 이명박 대통령도 대산산업단지였나요? 거기 마찬가지였어요. 갖고 그 전봇대 직접 가갖고 뽑으라고 하니까 그때 뽑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그 규제
문제나 법률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음.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샌드박스 제도가 이걸 보완하려고 만들었고 그럼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화돼야 되는데 과연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제 큰 숙제인 거죠. 제가 참고 자료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법률 시장과 관련된 거예요. 네. 법률 AI 시장 규모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21년하고 2027년 추정이 500%가 늘어나요. AI 법률 시장.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호사 시장을 AI가 예. 단 6년 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5배를 갉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거에 대한 것도 AI로.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예, 전체 법률 산업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라는 건데 그렇죠. 기술은 앞서가고 있고 규제는 저 뒤에 네. 오고 있고 그 미래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샌드박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놀이터 안에 있는 이제 모래가 있는 틀 그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협소하다라는 의미이기도 그 하고. 안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애들 보고 야 내가 놀이터인데 요 샌드박스 안에는 에서만 놀아라. 그게 원래 샌드박스 의미예요. 야 마음껏 뛰어놀아 여기서만. 그렇죠. 예. 넘어져도 되고 어. 그 안에 벌레도 없고 모래만 씹어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단위별로 주 단위로. 네, 승인을 하니까. 뭐 미국 한 주가 우리나라 아, 땅덩이보다 그렇죠. 크니까. 물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출장 갔는데 네. 저희 미국 법인도 본사는 이제 델러웨어라는 데 있는데 근데 오퍼레이션 전체는 실리콘밸리가 예. 하에서 하고 거기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를 한 국가라고 했을 때 전 세계 국가 몇이나 될까요? 아 GDP 같은 거 네, 그 주 하나가 엄청 높죠. 그 정말 최상위 아닙니까? 8위 정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높죠. 그러니까 뭐 그 주 단위별로 지금은 승인이나 기타 등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제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보시면 또 큰 게 그래서 미국은 권한이 대통령 권한도 뒤죽박죽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과거에 했던 게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딱 앉아서 딱 사인하잖아요. 네. 나 오늘 행정 명령 100개 했어. 어. 당장 그죠. 오늘은 또 나온 게 미국으로 유학 올려는 모든 그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비자 내주는 거 잠시 멈췄다 그러죠. 네네네. 모든 그 소셜 미디어로 다 검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사인했어요. 학생들 페이스북에 무슨 글 썼었나, 다 인스타 보면. 어떤 사진 올렸었나 다 보겠다. 그거를 트럼프가 사인하면 그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실행이 돼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작동되고 있는 자율권을 많이 주면서도 그 자율권에 대한 강력한 또 응징을 하는 구조가 행정부에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싫어서 하버드가 이번에 소송을 내고 즉각적으로 법원에서 승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학생들 전학 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처분을 이제 가처분을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네, 정책 됐어요. 얘기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가죠. 기술 벌써.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정책 얘기로 바로 갈까요? 기술 얘기도 좀 더 하고 정책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정책 이야기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어가겠고요. 네. 우선은 기술 이야기 조금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